최근 1년 동안 무려 340%나 폭등하면서 시장의 시선을 아주 그냥 한 몸에 받은 코인이 있죠. 바로 XRP. 네,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기축통화,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XRP 상승세가 이더리움을 한 15배나 앞질렀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더 나은 선택은 과연 뭘까? 맞습니다. 특히 그렇게 단기적인 가격 변동만 보면 판단이 흐려지기 쉽죠. 그렇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그 모틀리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이 두 자산의 화려한 시세 뒤에 숨어 있는 금돈적인 가치, 그러니까 경제 모델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경제 모델이요? 네. 핵심 질문은 이거죠. 과연 어느 쪽의 성장 스토리가 더 탄탄한가? 좋습니다. 성장 스토리의 근본을 파헤쳐 본다. 자, 그럼 XRP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XRP는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고 또 훌륭한 목표를 가지고 시장에 나왔잖아요. 네, 그랬죠. 바로 그 전 세계의 고질적인 문제, 느리고 비싸고 불투명한 국제 송금 시스템을 혁신하겠다. 맞습니다. 수십 년 된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비전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리플사가 개발한 기술, 그 리플넷은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네, 파트너십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산탄데로 은행 같은 곳들이 초기에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고요.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훨씬 저렴하게 국경 간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혁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미스터리가 딱 등장합니다. 은행들이 리플의 기술은 좋다고 하는데 정작 그 생태계의 핵심인 XRP 토큰은 쓰기를 극도로 꺼린다는 사실이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뭐랄까, 자동차는 마음에 드는데 그 차 전용 주유소 기름은 절대 안 쓰겠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핵심은 딱 한 단어입니다. 변동성. 변동성이요? 네. 은행 같은 아주 보수적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우선 과제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플넷의 효율성은 분명 탐이 나주난 하루에도 막 수십 %씩 가격이 오르내리는 자산을 자기들 대차대조표에 직접 담는다. 상상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건 상상할 수 없는 리스크죠. 100만 달러를 보냈는데 도착하고 보니 95만 달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러니까 기술의 장점만 쏙 빼서 이용하고 토큰이 가진 그 본질적인 위험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영리하지만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씁쓸한 현실인 거죠. 기술의 채택이 토큰 가치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가 처음부터 있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그 SEC 소송도 한몫했잖아요. 아, 물론이죠. 그 몇 년간 이어진 지루한 소송전도 은행들이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까지 더해진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XRP 토큰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은행들이 안 쓴다면 이 토큰은 왜 존재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여기서 ODL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네, 바로 그 ODL이 현재 XRP 토큰의 거의 유일한 실제 사용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문형 유동성이라는 뜻인데요. 주문형 유동성. 은행으로 100만 달러를 보내야 한다고 해보죠. 네.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필리핀 은행에 미리 수백만 달러 어치의 페소를 예치해둬야 해요. 이걸 노스트로 계좌라고 하는데 전 세계 수많은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막대한 자본을 해외 계좌에 그냥 묶어두고 있습니다. 돈이 그냥 잠자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엄청난 비효율이죠. ODL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XRP를 일종의 다리, 즉 브릿지 자산으로 쓰는 겁니다. 아, 다리 역할. 네, 미국 달러를 XRP로 즉시 바꾸고 그 XRP를 필리핀으로 보낸 다음에 필리핀에서 다시 즉시 페소로 바꾸는 거죠. 이 모든 게 몇 초 만에 끝나니까 은행은 더 이상 해외 계좌에 큰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와,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데요. 이론적으로는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글로벌 대형 은행들은 ODL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죠. 왜죠? 그렇게 좋은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티그룹이나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들은 사실 유동성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는 곳들이 아니에요. 아, 오히려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군요. 그렇죠. 오히려 넘쳐나는 자본을 어떻게 굴릴지가 고민이죠. 즉, ODL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별로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는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한 그 변동성 리스크를 여전히 피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아, 또 변동성. 네, 단 몇 초를 보유하더라도 암호화폐에 직접 노출되는 시스템 자체를 도입하길 꺼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XLP 상황을 정리해보면 훌륭한 비전으로 시작했지만 은행들의 외면, SEC 소송 같은 외부 난관이 있었고 유일한 사용처인 ODL마저 현실적인 채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리스크가 있다던데요? 거의 뭐랄까 내부의 적 같은 문제라고요? 네, 바로 그게 이 분석의 핵심적인 아하 포인트입니다. 리플사가 직접 XRP의 대체제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죠.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들 주력 상품의 유일한 사용처를 위협하는 대체품을 자기들 손으로 만든다고요? 네, 이건 거의 자충수 아닌가요?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하하, 정확히 보셨습니다. 리플은 최근 레일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RLUSD라는 이름의 자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RLUSD? 네, 미국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완벽하게 고정된 디지털 자산을 직접 발행하기 시작한 거죠. 와, 언뜻 들으면 사업 다각화여서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왜 XRP한테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ODL의 브릿지 자산 역할을 굳이 가격이 막 요동치는 XRP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 가격이 1달러로 완벽하게 고정된 RLUSD가 그 역할을 맡으면 은행들은 변동성 리스크 없이 훨씬 안정적으로 ODL 시스템을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리플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이러니하게도 XRP의 거의 유일한 존재 이유를 위협하면서 투자 논리 자체를 그냥 근본부터 흔들어버리는 그야말로 팀킬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보통은 생태계를 확장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확장이 오히려 핵심 자산의 가치를 깎아먹을 수 있다니.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죠. 네, XRP 투자자들로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겠네요. 그렇죠. 회사의 비전과 토큰의 가치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이더리움으로 한번 돌려보죠. 흥미롭게도 이더리움은 XRP와 정반대의 관계더라고요. XRP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존재 가치를 위협받는다면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구조라고요. 정확합니다. 시티그룹 같은 월가 기관들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미래의 수조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조 달러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USTD 테더, USDC 서클 같은 대부분의 주요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되고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거대한 금융 철도망이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그 위를 달리는 가장 인기 있는 화물 열차 같은 거군요. 오, 비유가 아주 좋습니다. 바로 그거죠.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주고받고 결제하고 예치할수록 그 기반이 되는 이더리움 철도망은 더 바빠지고 통행료 수익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경제 모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거나 NFT를 거래하거나 디파이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에는 일종의 수수료, 가스비가 발생하죠. 네, 가스비. 그리고 이 가스비는 반드시 이더리움의 고유 토큰인 ETH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EIP 550 업데이트 이후에 그 가스비의 일부가 그냥 소각돼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구조가 됐죠. 맞습니다. 바로 그게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아져서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날수록 더 많은 ETH가 소각돼서 총 공급량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ETH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정작 ETH의 총 공급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제학적으로 아주 강력한 가치 상승 모델을 갖추게 된 겁니다. 비트코인이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더리움은 사용될수록 공급이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설계된 거죠. 정말 흥미로운 모델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더리움의 그 비싼 가스비를 해결하려고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레이어 2 솔루션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레이어 2들이 거래를 싸고 빠르게 처리해버리면 정작 이더리움 메인넷의 가스비 수입이 줄어서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레이어 2는 이더리움의 경쟁자가 아니라 이더리움의 처리 용량을 확장시켜주는 일종의 증설 차선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증설 차선이요? 네. 레이어 2에서 수천, 수만 건의 거래를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한 다음에 그 거래들을 압축해서 최종 결과값만 이더리움 메인넷에 기록하고 검증받는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레이어 2에서 아무리 많은 일이 일어나도 결국 최종적인 거래 확정과 보안은 이더리움이라는 가장 안전한 메인넷에 의존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레이어 2의 성장은 이더리움 메인넷에 더 많은 데이터 기록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요. 이건 더 많은 ETH 소각으로 이어져서 장기적인 가치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최근에 덴쿤 업그레이드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 덴쿤 업그레이드로 레이어 2 수수료가 획기적으로 낮아지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겁니다. 참고로 XRP도 트랜잭션마다 아주 소량의 토큰을 소각하긴 하지만 그 규모나 경제 모델에 미치는 영향은 이더리움과 비교하면 거의 무미한 수준이죠. 근데 솔라나 같은 경쟁 블록체인들은 처음부터 빠르고 저렴하게 나왔는데 굳이 레이어 2라는 복잡한 구조를 써야 하는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도 여전한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소위 이더리움 킬러들과의 경쟁이죠. 여기서 블록체인의 트릴레마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탈중앙성, 보안성, 확정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아주 어렵다는 이론이죠. 네. 솔라나 같은 체인들은 탈중앙성을 일부 희생하는 대신 빠른 속도, 즉 확장성을 얻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 레이어 2를 통해 확장성을 확보하는 모듈러 전략을 택한 거고요. 어떤 전략이 이길지는 아직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와 개발자 커뮤니티를 가진 이더리움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당신의 투자 결정과 한번 연결해 보죠. 모틀리 풀의 분석을 요약하면 결국 두 자산의 경제 모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얘기네요. 맞습니다. XRP는 국제 송금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단일한 사용처를 목표로 하지만 그마저도 구조적인 한계와 또 내부적인 리스크, RLOSD 때문에 실제 채택이 더딘 상황이죠. 네. 토큰의 가치가 리플이라는 단일 기업의 성공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앙화된 모델에 가깝고요. 반면 이더리움은 특정 사용처 하나에 묶여 있는 게 아니군요.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NFT, 게임, 레이어 2까지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혁신의 가치를 그 기반 레이어로서 마치 세금처럼 흡수하는 구조네요. 정확한 정리입니다.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수록 그 가치가 자연스럽게 쌓이는 탈중앙화된 플랫폼 모델인 셈이고요. 네, 특히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수록 총 공급량이 실제로 감소하는 그 디플레이션 모델은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을 찾는 투자자에게는 아주 강력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급등은 어느 쪽에서든 일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 성장 모델의 관점에서는 이더리움이 XRP보다 훨씬 우월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 그게 모틀리플 분석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물론 모든 투자 결정은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야 합니다. 이 분석이 정답은 아니죠. 하지만 화려한 가격 변동 뒤에 숨겨진 두 자산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과 그 경제 모델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훌륭한 기술을 가졌지만 사용처의 딜레마와 내부 리스크에 빠진 XRP, 그리고 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흡수하면서 스스로 희소해지는 경제 모델을 가진 이더리움, 둘 중 어느 자산이 더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